이 시간에는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가가치세 입문해서 부가가치세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지요. 자, 여러분, 어느 빵집이 있다고 봅시다. 빵집에서 밀가루를 400원어치 사오고 우유를 200원어치 사오고 설탕 100원어치 서 총 700원어치 원자재 등을 투입해 가지고 빵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빵을 1000원에 팔았다 가정하자. 그러면은 그 투입된 가치는 700원인데 산출된 가치는 1000원이죠. 요 차액을 우리가 더해진 가치다 하여 부가가치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자, 기업이 700원에 사서 1000원에 팔았을 때 이게 300원 가지고 이 근로자 등은 인건비를 가져갈 거고요. 자금 빌린 채권자에게는 이자 등을 지급하게 될 거고, 또 가게 임차료를 주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세금, 조세, 공과를 납부하게 되고, 또 이 주인은 순이익으로 가져가게 되고, 이렇게 나눠 가지겠죠. 이때 부가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죠. 여기에서 1000원에서 700원을 빼서 부가가치를 계산하는 방법도 있겠고, 아니면은 여기 있는 항목 하나하나를 더하기 해가지고 부가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겠죠. 세법에서는 계산의 단순성과 확실성을 위하여 산출가치에서 투입가치를 뺀, 즉 1000원에서 700원을 빼서 부가가치를 계산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부가가치세란 말 그대로입니다.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 우리 회사가 700원에 사서 1000원에 팔았다 가정하자. 그러면은 산출가치 1000원에서 투입가치 700 뺐을 때 부가가치가 300이 되겠습니다. 그럼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에 대해서 세율 곱하기 한 거죠. 자, 부가세율이 10%라 했을 때 이 회사가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사실 300원의 10% 30원이 되는 거지요. 자, 요걸 다시 한번 계산해 보면은 매출액 1000원에서 매입액 700원을 뺀 300원에 대해서 부가가치세율을 곱하기 한 거란 점이죠. 자, 이 공식은 다시 바꿔보면은 매출액 곱하기 10% 빼기 매입액 곱하기 10%로 바꿔볼 수 있습니다. 이때 매출액 곱하기 10% 나와 있는 이것을 실무에서는 우리가 이걸 매출세액이라 칭하지요. 여러분, 이것을 매출세액이라 하면은 이거는 뭐라고 하면 되겠느냐? 매입세액이라 하면 되겠지요. 결국은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공제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납부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무에서 매입세액 공제, 세법에서 매입세액 공제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죠. 여러분, 여기에서 말 그대로 매입세액을 어디에서 매출세액에서 공제, 차감하고 납부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매입자를 살짝 감춰보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세액공제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나 간에 국가 입장에서는 세금을 그만큼 적게 걷어가는 구조거든요. 따라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신청을 했을 때에만 정상적인 매입세액 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자,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는데요. 도대체 부가가치세는 어떤 식으로 누구 주머니에서 그 돈을 다 털어갈까요? 지금부터 그 구조를 한번 이해해 나가도록 하지요. 제가 여러분에게 사례를 들어봤습니다. 좀 엉터리 사례이긴 합니다만은, 흘러가는 물에서 물을 떠가지고 병에 담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도매자가 소비자에게 물을 이렇게 팔았다 가정을 하죠. 그러면 이 사람은 소비자고 이 사람도 물을 취수해서 파는 사업자예요. 이건 도매 사업자고. 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매입액은 없고 요걸 갖다가 100원에 생수 도매업자에게 팔았다 가정하자. 그러면 생수 도매업자는 이 사람의 매출액이 이쪽에서는 매입액이 되겠지요. 그래가지고 최종 소비자에게 140원에 팔았다 가정하죠. 여러분, 만약에 부가가치세가 없었다라면은 말이에요. 부가세가 없었다라면은 최종 소비자는 140원에 소비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100원이 이익이고 40원은 이 사람 이익이고 이 사람은 140원에 그 물을 사서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가 존재하게 되면은 말이에요. 매출을 할 때 매출세액으로서 10%를 붙여서 물건 팔 때 상대방한테 받아요. 이걸 거래징수라고 그러죠. 10원을 받습니다. 매출세액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물건을 사올 때 부가세 10원을 더 주고 사옵니다. 그럼 이 사람은 매입세액이 되는 거죠. 자, 한쪽에서의 매출세액은 다른 쪽에서 매입세액의 역할을 한다는 점이죠. 다시 그 다음에 140원을 140원에 팔 때 10% 14원을 또 붙일 수가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자, 어쨌든 A라는 사람은 결국 매출세액이 10원이고 매입세액이 없기 때문에 국가에 납부할 세액은 10원이 되겠지요. 자, 이 사람이 14원에 팔았을 때 최종 소비자 입장에서는 154원의 이 물을 소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B는 매출세액이 14원이었으므로 14원을 반영하면은 매입세액 10원과 매출세액 14원에서 납부세액은 4원 나오게 되겠죠. 여러분, A라는 사업자는 국가에 10원의 세금을 내고 B라는 도매업자 역시 4원을 냈는데 돈을 내는 납세자는 A와 B지요. 그런데 그 돈을 갖다가 주머니에서 부담하는 사람은 최종 소비자 C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A와 B라는 사업자가 되겠고 담세자는 부담하는 사람은 최종 소비자 C였다라는 점이죠. 이와 같이 납세자와 담세자가 서로 다른 세금을 간접세라고 이름 붙이게 되고 이 부가가치세나 주세 같은 경우가 전형적인 간접세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가세 제도가 전부 철폐가 된다라면은 최종 소비자 입장에서는 물을 154원이 아니라 140원에 소비할 수 있겠지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할 때 A와 B와 같은 사람을 부가세법상의 사업자라 하고, 그래서 사업자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할 때는 상대방으로부터 매출세액을 징수하고 그 대신에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이렇게 공제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사업자예요. 그러나 최종 소비자는 사업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생수 사면서 부담했던 부가세 14원은 되돌려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사업자가 아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 최종 소비자를 부가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한쪽은 매출세액이고 또 다른 쪽은 매입세액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매출세액으로 납부하고 이 사람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아 먹습니다. 즉 14원에서 10원 빼고 내는 거거든요. 그럼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 사람에게 매입세 공제해 주려면 누군가는 그것을 납부했어야 되거든요. 요것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할 때는 그 내역을, 그래서 공급가액이 얼마고 부가세가 얼마고 이 날짜가 언제냐, 상대방이 누구냐, 나는 누구냐, 이런 것을 다 기록한 영수증 성격을 발행 교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말하는 세금 계산서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이 사람은 그 세금 계산서를 받죠. 그 다음에 그것을 내용을 근거로 해서 각각 국세청에다가 신고에 들어가게 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부가가치세에는 말입니다. 원래 세율이 10%죠. 그런데 0%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걸 우리가 영세율이라 칭하죠. 즉 10%의 부가가치세율이 아니라 0%의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되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제가 여러분께 지금 사례로서 수출을 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수출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영세율 제도가 되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물을 갖다가 100원에 팔았다. 그러면 이 수출업자는 100원에 사가지고 140원에 해외에 수출했다 가정을 하자. 그러면은 부가가치세율이 정상적이면 10%씩 붙었겠죠. 근데 영세율이면은, 자, 요건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그렇죠. 요건 정상적인 상황인데 수출하는 사업자는 매출세율을 0%로 해라. 그러니까 140원 곱하기 10%가 아니라 140원 곱하기 0%에서 0원이 나와버려요. 매출세액이 제로가 됩니다. 그러면 최종 소비자는 그냥 해외에 있는 소비자는 140원에 살 수가 있는 거죠. 이야기가. 결국은 A는 부가세 납부세액이 10원이 되겠고요. B는 매출세액이 0이고 매입세액이 10원이었으므로 매입세액을 전부 환급받게 됩니다. 전부 환급받죠. 그래서 영세율을 적용하는 이런 수출하는 사업자 등은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많으면 환급받게 되고 수출 이외의 내수, 국내에서 판매하는 것 때문에 매출세액이 많으면 일부 납부하게 되겠죠.
결국은 납부하고 되돌려받고 하기 때문에 국가가 이 물에 관련해서 전체 거래에서 징수하는 세금은 없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최종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에 소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건 소비지가 우리나라가 아니었으므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걸 전제로 한 부가가치세는 과세할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은 영세율 제도는 특정 단계, 이것은 수출업자 같은 경우를 말하죠. 특정 단계에서 매출세율이 0%다. 즉 10%가 아니다. 요거 우리가 영세율 제도다라고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수출업자가 수출할 때만 영세율이고 이 물을 사가지고 이 사람이 수출도 하고 내수, 국내에도 공급한다. 국내에도 공급하는 것은 당연히 정상적인 일반 과세로서 10% 세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자, 부가세 중에서 좀 어려운 게 이 면세제도입니다. 말 그대로 부가가치세 자체를 아예 과세 안 한다는 소리죠. 아까 보았던 영세율은 과세가 되는데 세율이 특정 단계에서 0%다 이런 의미이고, 면세제도는 아예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도, 매입세액도 그런 것도 필요 없는 제도입니다. 자, 농부가 쌀을 생산해 가지고 쌀 가게에 넘겼고 요거 최종 소비자에게 넘어갔다 가정을 하죠. 우리나라 부가세법을 보면은 이 쌀은 면세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농부가 이거 쌀을 100원에 팔 때는 부가세가 없어요. 이 사람도 부가세 없습니다. 쌀 가게가 140원에 최종 소비자 판다 그러면 이것도 부가세가 없어요. 그러므로 최종 소비자는 140원에 이걸 소비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매출세액도 존재하지 아니하고 매입세액도 존재하지 아니하고 매출세액도 매입세액도 없죠. 그러므로 이런 쌀 가게만 하는, 쌀만 파는 이런 가게는 부가가치세 쪽에서 전혀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실은 소득세나 법인세법상의 사업자일 수는 있지만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면세제도는 쌀에 관해서는 모든 거래 단계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따라서 최종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에 소비할 수 있다. 세금 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에 대해서만 작성, 발행, 교부가 되는 거가 되기 때문에 이때 면세되는 재화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발행,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라는 점이죠. 또 면세품만 취급하는 사업자는 부가세법상의 사업자가 아닙니다. 물론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상의 사업자일 수는 있지요. 이런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출세액의 납부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매입세 공제도 안 된다. 아예 이런 개념이 없죠. 부가세 신고 납부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때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일반 슈퍼마켓이나 또는 뭐 큰 대형 할인점 가서 보면은 라면도 팔고 쌀도 팔죠. 그러면 라면은 과세품이에요. 쌀은 면세품이에요. 이런 사업자, 과세와 면세를 같이 공급하는 사업자를 우리가 겸용사업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일반 과세제도와 영세율 제도, 면세제도 요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영세율 제도는 세율이 특정 단계에서 0%만 적용되는 그런 거다라고 아시면 되겠고, 면세제도는 특정 단계가 아니라 모든 단계에서 쌀이면 쌀, 이 모든 단계에서 아예 부가세 자체가 없다. 이것이 면세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이냐 아니냐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재화를 공급하는데 사업자가 공급하는 것은 무조건 부가가세의 과세 대상입니다. 또 사업자가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과세 대상이죠. 다만 수입에 대해서는 용역의 수입은 그 정의상 말이 안 되는 거가 되기 때문에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또 개입을 해가지고 부가세가 과세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과세 대상인은 본래의 공급이다. 제가 간단히 표현해 볼게요. 우리 회사가 자동차를 판매하는 회사다.
자, 그러면 자동차를 일반 소비자 등에게 팔았다. 그러면 당연히 자동차 판매는, 자동차는 부가세 과세 대상이므로 자동차 판매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과세가 됩니다. 자동차를 판매하면서 우리 회사가 쓰던 에어컨, 자동차 판매 그 전시실에 있던 에어컨을 팔았다. 요건 이제 우발적인 그런 공급이 되겠죠. 그것도 부가세 과세 대상입니다. 왜? 자동차 판매업자 자체가 사업자고 거기에 관련되는 부수적인 재화의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간주 공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좀 어렵습니다. 이건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요것을 가지고 하나 설명을 드려보면은 자동차를 판매하려고 우리 회사가 사왔어요. 그랬으면 매입세 공제를 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걸 판매를 안 하고 우리 회사 직원들 출퇴근용으로 써버렸다. 그러면 회계에서는 요걸 차량 운방구라는 유형자산으로 취급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요런 경우는 내가 나에게 판 걸로 보아서 일단 부가가세 매출세액은 반영해라. 요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좀 부가가세에 대해서 깊게 들어갔을 때 나오는 이야기 되기 때문에 이 정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의 경우는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유가증권, 주식이나 뭐 채권, 상품권 이런 것들을 사고 파는 것은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단순한 담보 제공 이것도 아니고요.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했다. 또는 근로의 제공은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는 점이죠. 또 부가세법에서 면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들은 아예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죠. 자, 그러면은 부가세법상에서 사업자란 무엇이냐?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한다. 이때 영리 목적이냐 아니냐를 묻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부가세법상 사업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부가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러므로 쌀 같은 것이 부가세가 면세된다고 돼 있는데 쌀만 판매하는 사람은 사업자가 아니죠. 쌀만 판매하면은, 왜냐면은 면세되는 재화만 공급하기 때문에. 그럼 부가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사업적으로 공급했을 때 우리는 이걸 사업자다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부가세법상의 사업자는 다시 크게 봤을 때 과세, 부가세가 매기는 그런 사업자와 부가세가 아예 개입하지 않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 매출세액의 납세 신고 의무도 없고 매입세 공제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쌀 가게에서는 당연히 쌀에 대해서는 매입세액도 존재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쌀 가게 하는 분이 임차료를 납부했다, 전기료를 납부했다. 그러면 전기료나 임차료에 매입세액이 별도로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돈을 많이 줬기 때문에 그거 공제를 못 받습니다. 요것에 비해서 과세사업자는 자기네가 재화와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고 또 일체의 정상적인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일정 규정에 의해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세사업자는 크게 봤을 때 공급 규모가 좀 작은 그런 업자를 간이 부가가치세를 간단하고 쉽게 계산한다 하여 간이 과세자라고 표현하고 그 이외를 일반 과세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반 과세자 중에서는 수출 같은 경우는 영세율을 적용할 거고요. 그 이외에는 정상적인 세율을 적용하겠지요. 자, 과세와 면세의 사업자의 구분은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공급받는 재화 용역이 아니라 공급하는 재화. 그러므로 쌀 가게는 쌀을 공급하는 것이 쌀이 면세였으므로 이건 면세 사업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국전력에서 전기를 공급하고 그랬을 때 한국전력은 과세 사업자거든요. 그러면 쌀 가게가 전기를 공급받았을 때는 공급받는 재화는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받을 수 있죠, 당연히. 또 쌀 가게에서 돌 고르는 기계를 샀다. 그 기계는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이에요. 그러니까는 매입하는 재화, 구입하는 재화, 공급받는 재화를 기준으로 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하는 재화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 있죠. 그리고 이거는 과세와 면세를 공통으로 동시에 공급할 때 겸용사업자라 칭하더라.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안 했는데 사실은 국세청에서 봤을 때 이건 사업자다 이렇게 보면은 이걸 우리가 미등록 사업자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사업장이라는 개념이 나오네요. 말 그대로 사업장은 사업이 이루어지는 곳을 지칭하는 거죠. 그래서 상시 주재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그런 장소를 사업장이라고 합니다. 부가세법에서는 부가세는 사업장별로 신고 납부가 원칙이고 사업장 하나하나를 사업자 등록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본사가 서울에 있고 지사가 대전에 있다. 그러면 본사 따로 지점, 지사 따로 사업자 등록해야 됩니다. 각각이 부가세법상 사업장이 되기 때문에. 다만 사업자 등록을 별도로 하고 따로따로 일을 수행하되 신고와 납부 장소도 원래는 사업장 단위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렇게 총괄 납부 제도나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요거는 신고는 사업장별로 하고 납부는 한꺼번에 주사업장에서 하는 거. 이제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는 아예 사업자 등록이나 부가세 신고 납부, 세금 계산서 교부 등을 주사업장에서 한꺼번에 하는 제도. 요걸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라고 이름 붙이게 됩니다. 자, 부가가치세의 과세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이미 공부했죠. 상반기 1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를 제1기라 칭하고 7월 1일에서 12월 말일까지를 제2기라 칭합니다. 마치 학교에서 1학기, 2학기하고 유사하죠. 근데 요것에 대해서도 6개월을 과세 기간으로 하되 중간 연합 개념으로서 앞에 석 달, 뒤에 석 달, 앞에 석 달, 뒤에 석 달을 나누어 가지고 부가세 신고 납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걸 구분하기 위해서 자, 요건 1기라고 그러고 앞에 석 달을 예정 신고 기간이라고 그래요. 뒤에 있는 석 달분을 확정 신고 기간이라고 그러고 또 요건 제2기라고 칭하고 예정 확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예를 들어서 오늘이 11월 10일이다. 그럼 오늘 거래가 일어난 것은 제2기 확정 신고 기간에 있었던 거래고 그것은 내년 1월 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면 된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지요. 자, 면세제도에 대해서 다시 정리합니다. 부가세 납세 의무 자체가 면제되는 걸 지칭한다. 면세 대상 재화 용역은 부가세법 등에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가공 식료품으로서 여기에 과일들이 들어있죠, 여러분요. 이거 다 면세입니다. 또 쌀 이런 것도 면세죠. 축산물로서 미가공된 거 면세입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이 닭을 후라이드로 치킨을 해서 파는 것은 과세죠. 미가공이 면세란 점이죠. 또 축산물, 수산물 마찬가지입니다. 농산물, 배추나 무 같은 경우를 말하죠. 금융에 관련되는 것도 현재 면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 보건 용역. 그래서 여러분 병원에 가서 의사들 하고 있는 것도 면세인데 일부 성형 등은 이제 과세 쪽으로 입장이 바뀌고 있죠.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전철, 시내버스 이런 것들은 면세입니다. 그러나 대중교통이 아니라 비행기 이런 것들은 택시 이런 것은 과세 대상이죠. 자, 학교나 학원에서의 교육 서비스업도 면세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등록금 낼 때 부가세 별도로 더 낸 적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미인가 불법 교습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과세 대상입니다. 토지는 면세입니다. 토지 자체가 면세예요. 그래서 토지의 매매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근로를 제공하는 것 이 자체도 부가세가 과세가 안 되는 거고요. 자, 이거는 책, 서적이라든지 신문 이런 것들도 부가세가 면세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광고는 과세 대상이죠. 신문 면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과세 사업자는 부가세가 과세되는 재화 용역을 사업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자다 라고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부가세법상의 사업자이면서 동시에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이기도 하다. 이건 소득에 대한 사업자고 이건 거래에 대한 사업자가 되겠죠. 이 사업자는 부가세 납세 신고 의무가 존재하죠. 또 징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이 과세 사업자가
부가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했을 때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되는 거죠. 자, 면세사업자는 부가세가 면제되는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다. 이 사람들은 부가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부가세 신고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특징적인 면은 자기가 부담했던 여러 가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쌀 가게에서 쌀을 팔 때는 매출세액 없죠. 쌀 사올 때도 매입세액 없습니다. 그런데 쌀 가게가 전기료 100만원에 부가세 10만원 더 냈다. 한국전력에. 그러면 사실은 이 10만원, 전기료 속에 포함된 10만원은 용역, 재화를 매입하면서 부담한 세액이 되기 때문에 매입세액이거든요. 이거 매입세 공제 못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전기료가 110만원으로 늘어버리죠. 만약에 일반 과세 사업자였더라면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기 때문에 100만원만 전기요금이 되고 10만원은 결국 국세청으로부터 되돌려받는 셈이었거든요. 그래서 면세 사업자는 매입세 공제를 못 받기 때문에 사실은 사업자 입장에서는 불리합니다. 그럼 누구에게 유리한 거냐 하면은 최종 소비자가, 그렇죠. 소비자에게 유리한 제도다. 면세 사업자가 면세 대상 재화 용역을 공급했을 때는 세금 계산서 대신에 계산서를 발행 교부한다라는 점이죠. 경영 사업자는 재화가 과세되는 것과 면세되는 재화를 같이 하는 사업자를 말하죠. 자, 여러분,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의 사업자 입장에서 어떤 상황이 전개되는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옷은 과세고요. 과일은 면세예요. 그래서 제가 과세와 면세를 동일 거래에 대해서 적용해 보자는 점입니다. 자, 100원에 사서 250원에 팔았다. 만약에 과세 사업이었다 가정하자. 그럼 재화를 살 때 차변에 재화를 100원에 사면서 부가세 10원을 더 주었죠. 그래서 매입세액 10원을 더 줬고, 요건 나중에 부가세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 또는 매출세액 없으면은 국가로부터 되돌려 받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산 잡아놔요. 그랬다가 250원에 팔 때 부가세 25원을 매출세액으로 징수합니다. 그러면 나는 물건 사올 때 10원을 상대방에게 줬고 물건 팔 때는 25원을 더 받은 거죠. 그렇죠? 자, 그러므로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의류의 원가는 100원이고 판매가는 250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던 거죠. 컴퓨터를 77원에 샀는데 컴퓨터는 과세 대상입니다. 무조건. 따라서 부가세 7원 포함해서 77원에 샀다. 그러면은 이 과세 사업자는 컴퓨터 구입할 때 돈은 77원 줬으나 그 중에 7원은 매입세액입니다. 또 재화 용역을 매입하면서 자기가 대신 납부한 세금이란 소리죠. 이것도 매입세액이에요. 또 전기료 22원을 납부했다 가정하자. 이 22원 속에 부가세가 2원이 포함되어 있다. 왜? 한국전력에서 공급하는 전기 자체가 과세 대상이거든요. 그럼 역시 돈은 22원 줬습니다만은 그 중에 2원은 부가가치세로서 매입세액에 해당되는 거지요. 그래서 역시 이것도 매입세액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이거 매입세액이고 이것도 매입세액이고 이것도 매입세액이죠. 그러면은 부가세 신고 납부할 때는 요 매출세액 25원과 요 매입세액 19원의 차액 6원만 납부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세액 25원에서 매입세액 19원을 차감 공제하고 6원만 납부하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옷가게는 부가시세가 모두 개입이 되었습니다만은 순이익은 어떻게 될 것이냐 계산해 보면은 매출액에서 매입 이거 원가 빼고 그 다음에 비품 컴퓨터 가격 전기료 가격 소비자는 얼마에 산 셈이냐 계산할 수 있겠죠. 자, 이건 뒤에 가서 보도록 하고, 다시 만약에 면세로서 과일이었다라면은 과일 살 때 부가세가 없죠. 물론 팔 때도 부가세가 없습니다. 그런데 컴퓨터를 살 때 77원에 부가세 7원 포함되어 있으나 면세 사업자는 면세 관련되는 것에 대해서 매입세 공제를 못 받기 때문에 비품의 원가가 77원이 됩니다. 이건 매입세 공제 받았기 때문에 따로 자산 처리했습니다만은 공제를 못 받기 때문에 비품 속에 포함되어 버리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컴퓨터를 이 사람은 70원에 산 꼴이고 여기는 77원에 산 꼴인 거죠. 전기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전기료를 여기서는 비용 20원인데 여기는 22원이 비용으로 잡히죠. 왜? 매입세 공제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부가세라는 계정 과목 자체가 나올 여지가 없습니다. 부가세 내는 것도 없죠. 자, 지금부터 순이익 계산해 볼까 합니다. 매출액 250원에서 매출 원가 100원이었겠죠. 그리고 전기료 20원을 차감하면 130원이 이익이네요. 과일은 250원 매출액에서 매입액 매출원가 100원 빼고 전기료 22원 빼면은 128원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이 면세 사업자가 순이익이 더 적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전기료 속에 포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점이죠. 또 컴퓨터의 원가를 보면은 여기는 70원이고 여기는 77원입니다. 똑같은 자산 비싸게 산 꼴이죠, 이야기가.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말이에요. 최종 소비자가는 옷을 내가 팔 때 부가세까지 같이 받았으므로 275원을 받았어요. 최종 소비자는 옷의 취득 원가가 275원이고, 자, 275원이었겠죠. 요거는 이야기가 요거 매입액을 썼네요. 요건 잘못된 겁니다. 275원 이야기 나오게 되겠습니다. 요것에 비해서 최종 소비자 입장에서 과일의 취득 가격은 250원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건 250원과 요걸 250원으로 고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결국은 최종 소비자는 면세 대상이었을 때 저렴하게 구입한 꼴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요. 자, 영세율은 특정 단계에서 부가가치세율이 10%가 아니라 0%다. 그러므로 매출세액이 제로가 되겠죠. 자, 가장 대표적으로 수출하는 재화 등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영세율을 적용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가 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상 각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그렇죠? 또 매입세 공제를 다 받을 수 있어요. 모든 매입세 공제의 정상적인 경우라면은. 그러나 최종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렴하게 소비할 수 있는 제도가 되겠다는 점이죠. 자, 이제 여러분요, 매입세액은 무조건 공제해 주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첫째, 정상적으로 세금 계산서를 수취할 것. 그래가지고 요거 신청서로서 이 합계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거 이외에 신용카드 매출 전표 가지고도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 없더라도 특정의 경우에 있어서는 의제 매입세 공제라 하여 의제, 간주한다는 소리죠. 그냥 공제해 줄게 라는 그런 제도가 존재하죠. 요거는 면세 원재료로 과세 재화를 제조해서 팔았다. 이랬을 때 면세로 구입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요, 포도를 구입하여 포도 주스를 팔았다. 포도 주스는 과세인데 포도 자체는 과일이 되기 때문에 면세했겠죠. 그러면은 포도 구입 가격의 일정 금액을 그냥 매입세액으로 공제해 주마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의 경우는 매입세 공제가 안 됩니다. 첫째, 매입차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건 신청을 안 한 것과 똑같죠. 또 세금 계산서를 받아야 했는데 안 받았거나 잘못 받았거나 뭐 이런 것들. 또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또 비영업용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련되는 매입세액. 자, 그래서 회사에서 쓰고 있는 일반 승용차들이 있죠, 여러분요. 승용차에 대해서는 취득할 때 자동차 회사로부터 매입세 징수 당했겠죠? 요 공제 못 받습니다. 유지를 하였으므로 각종 기름값, 그 다음에 고장났을 때 수선비, 이런 것에 관련되는 일체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가 없다란 점이죠. 그러므로 공제받을 수 없기 때문에 승용차 구입할 때 부담했던 매입세액은 차량 운반구 원가에 포함되겠고, 기름값이나 수선비에 관련되는 부가세 매입세액은 이 기름값이나 수선비라는 비용에 플러스가 될 겁니다. 접대비와 관련되는 것도 부가세 매입세 공제해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접대를 하면서 100만원에 부가세 10만원 더 주었다. 그러면 세금 계산서를 받더라도 요거 100만원에 대해서는 뭐 접대비 인정하고 10만원 매입세 공제해 주느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110만원을 몽땅 접대비로 본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면세 관련 사업자의 매입세 역시 공제 안 되는 거죠. 토지 관련 매입세, 토지 자체는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내가 토지를 사가지고 포크레인을 불러서 정지 작업을 했다. 그럼 포크레인을 불렀으면은 포크레인이라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에게 돈 줄 때는 그 부가세를 우리가 부담했을 거예요. 그 매입세 공제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면세품을 공급받고 수취한 세금 계산서.
사실 면세품을 받았, 부가세 면세품 받았으면은 세금 계산서가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착각해가지고 면세품인데 나한테 부가세를 받아갔어. 그리고는 세금 계산서를 교부했다 이거죠. 그러면은 원칙적으로 매입세 공제가 안 됩니다만은 나에게 물건 판 사람이 부가세를 납부하고 그러면은 나는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다. 물론 그 세금 계산서 잘못됐다고 수정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는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매입세 공제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경우와 못 받는 경우 등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에는 세금 계산서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세금 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그렇죠? 이걸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을 거래 징수하고 그 내용과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교부한 증서다 해서 이러한 서식으로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공급자 보관용이라고 했으므로 이 세금 계산서는 매출에 하는 사람의 세금 계산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매출 세금 계산서다라고 표현하고 이게 공급받는 자 보관용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매입 세금 계산서가 되는 거죠. 이 세금 계산서의 필요적인 기재사항으로서 공급자에 대해서 등록번호와 상호 성명 박스 쳐진 거 있죠.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그리고 작성 연월일, 공급 가액과 세액 요것이 필수적인 기재사항입니다. 요걸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사실은 조금 뭐 잘못되거나 빠지거나 하더라도 이런 것들 이러더라도 별 문제가 안 되는 거죠. 뭐 여기다가 도장 찍는 난 없습니다. 도장 좀 안 찍어도 관계 없겠고요. 여기 뭐 영수냐 청구냐가 잘못되었다. 그거하고 세금 계산서 효력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자, 요즘은 이제 법인들은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 교부하고 개인도 일정 규모 이상이면은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 교부하는데 전자세금 계산서를 출력하면은 이런 모양새가 나오게 되죠. 내용은 같습니다. 자, 이건 수입세금 계산서네요. 그래서 세관장이 이제 수입자에게 발행 교부하는 거죠. 그래서 공급자가 여기서는 세관장이라고 이름이 붙여지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수입자 그리고 이렇게 쭉 나와 있지요. 자, 이거는 사실은 일반적인 영수증 같은 건데 국세청장에 신고한 것으로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된 경우는 보관용 매입세금 계산서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인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공급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공급자의 뭐 상호와 뭐 대표자 이름,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작성 연월일, 그리고 공급 가액과 부가가치세 이게 다 기입이 되어 있고 이런 것을 갖다가 국세청장에 신고했으면은 요것도 일반 세금 계산서로서 효력이 있다라는 점이죠. 여기 이름이야 영수증이라고 되든 고지서라고 되든 관계가 없습니다. 자, 요것에 비해서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했을 때는 계산서를 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계산서는 달라진 점이 뭐냐? 다 똑같은데 공급 가액만 있고 세액란이 없다는 점이죠. 그렇죠? 부가세 자체가 과세가 안 되기 때문에 요것이 이제 계산서가 되겠습니다. 자, 세금 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느냐? 좀 어렵긴 합니다만은 가장 일반적인 것이 재화 용역을 인도하고 공급할 때, 요때가 세금 계산서도 교부한다는 점이 있죠. 그거 이외에 별도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 교부 일자가 주어져 있다. 실무적으로는 가장 일반적인 게 요 맨 위에 1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급 이전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서 교부할 수도 있고 공급 시기 이후에 교부할 수도 있는데요. 첫째, 공급 시기 이후로서 한 달치를 묶어서 그죠? 한 달치를 묶어서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해가지고 그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다. 이거 우리가 월 합계분 세금 계산서라고 표현하는데요. 실무에서 많이 쓰지요. 또 한 달까지 안 가고 그 전에 매 10일 단위 매 5일 단위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세금 계산서 발행 날짜를 놓쳤을 때 그 뒤에 늦게 조금 발행해도 유효하다는 점이 있죠.
요것에 비해서 공급 시기 이전의 세금 계산서를 미리 교부할 수도 있는데 돈을 미리 받았을 때, 그러니까 공급할 때보다 7 또는 한 달 이내에 그 돈을 받았을 때, 선수금 같은 경우 계약금 미리 받았을 때 세금 계산서 교부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금 계산서 교부 시기가 나와 있는데 이게 잘못되면은 말이에요, 세금 부가가치세에 관련되는 각종 규정에 위배한 꼴이 됩니다. 그래서 매출자에게는 세금 계산서와 잘못해서 각종 불성실 가산세를 매길 수도 있고요, 매입자에게는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업에 있으면서 세금 계산서의 그 수수 시기에 대해서는 주된 거래와 좀 특별한 거래 좀 알아두셨다가 잘못된 세금 계산서 수수하는 일은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점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지요. 지금까지 세금 계산서를 중심으로 해서 부가가세 공부를 하였습니다.